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판결문은 좀 구해서 읽어보셨었어요? 이번에는 그 보도자료나 뭐 이런 것도 일부러 안 나왔더라고요. 보도자료 안 나온다고 발표가 났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똑같으니까 욕먹을 것 같아서 보도자료 안 내보내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나온 것들은 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1심에서 판단했던 것들 중에 예.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거는 대부분 유죄가 된 것이고 유죄로 판단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김문기 씨를 이제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어떤 연장선에서 골프와 관련된 얘기가 사진으로 뭐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세 가지 포인트. 그 사진이 네, 그렇죠. 네. 백현동에서 그럼 두 가지가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근데 아무튼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김문기 씨 발언, 백현동 씨 발언 이렇게 오케이. 봤을 때 예. 이 사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사진이 이 1심에서는 요 사진이 이제 원래는 10명이 같이 막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 심지어 이제 골프 친 당일날 찍은 사진도 아니지만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걸 구분할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의 말은 어쨌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연장선에서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10명을 4명으로 잘랐으니까 이게 조작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취지의 이런 뭐 어떤 그러한 인상을 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게 1심의 유죄 판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은 이 사진이 이 4명이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잘린 것 자체가 이게 서로 이 이재명 대표의 원래 주장, 나는 김문기 씨를 기소 후에 알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론격으로 등장한 사진인데 그 사진이 이렇게 자른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도 김문기 씨를 알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담긴 그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사진을 4명으로 자른 것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주장, 그 사진에 담긴 주장 자체를 반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 자신의 주장은 일관되게 이제 해온 것이고 그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일관된 맥락상에서는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 발언도 그 조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그 발언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언을 검찰의 공소 사실로만 이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죄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다음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원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뭐 일단 뭐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예 뭐 예를 들면은 이 예를 들면 공문이 하나도 안 왔다라든지 뭐 내용이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이고 공문은 왔었어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소 이제 과장해서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느낌이 그랬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에도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때는 화가 나서 과장되게 좀 얘기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의 이제 법리로 보면은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성 요건이 행위에 관한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사실, 네. 뭐 출생지, 뭐 경력 주르륵 나열이 돼 있고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그렇죠. 요걸 이제 처벌하는 건데 네. 지금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검찰의 기소 자체도 너무 불분명했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좀 지연말단적인 걸 가지고 책 잡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정치 기소 얘기를 했었고 1심 재판이 저는 좀 매우 잘못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1심에서 바로잡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1심 판사가 아주 빈약한 논리, 물론 지금 항소심에서 다 깨졌습니다. 이렇게 1심 판사가 자존심이 있다면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항소심에서 다 뒤집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엉망의 판결을
한 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주장들이 전부 다 인용이 된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이 과연 인식,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모르는 그 기억의 영역이 과연 구체적 사실이 될 수 있냐, 허위의 사실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골프 발언 같은 경우도 그 맥락이라든지 그 전체 진행자와의 대화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진까지 더해져서 사실은 어떤 골프를 쳤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약간의 빌드업을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좌소문 조작이죠. 하나의 조작의 흐름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지금 2심 재판부가 잡아낸 거죠. 잡아내서 저는 재판을 상당히 이건 잘한 재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백현동 관련해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어떤 협박을 받았다라는 식의 본인의 그런 주관적 외포심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도 또 행위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있느냐, 느낌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항소심 재판부가 모든 1심의 판단을 다 뒤집어서 결국에는 무죄로 좀 바로잡은, 저는 굉장한 좀 명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뒤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력 낭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유효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재판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후보자들이 말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게 거짓말이네, 거짓말 아니네를 언론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그걸 검찰이 어떤 사람들만 수없는 말을 하잖아요. 수없는 말을 하고, 윤석열 씨도 대선 후보 때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한 거는 이미 뭐 다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간에 자신들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뭔가를 뭐 위조해 가지고 김건희 씨처럼 이거를 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잡아내야 되겠죠, 사법적으로. 근데 말을 이렇게 아주 검찰의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만 딱 꼬집어서 기소하는 듯한 행태, 그거는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자체 근간을 이 뿌리째 검찰이 들고 그냥 농락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게 잘못됐으니까 상고해버렸고, 상고하고, 국민의힘은 이거 가지고 이게 색깔론까지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지겹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을 정말 낙후된 나라, 이러니까 개도국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결국에는 이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치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AI 판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의 영역보다는 정치의 영역이 더 상위에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률가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정치적 발언, 정치가 다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요, 이 서로 고소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럼 지들은 뭘 결정하고 뭘 판단해? 다 검판사들이 판단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검찰청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이 만약에 이걸 바로잡지 않았으면요, 모든 정치인들은 말을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을 하면 책 잡히고 배지가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을 안 해버리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해버리면 음흉한 사람, 나중에 이제 말 조금이라도 했다면 말 바꿀 사람, 아니면은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검증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의 기능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냥 그쵸. 정치를, 말 자체를 막아버리는 입틀막 정치로 이제 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판결이 상징성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정치권의 영역에서 이 정치 사법화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깨버린 이 기존의 관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진 쪽에 대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동원해서 정치 세명 끊어놓으려고 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박정희 대통령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각함에 대해서 저는 뭐 제도 보완도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면 처벌을 해야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돌발적으로 어떤 나온 발언이라든지 어떤 설명이라든지 있는 일을 설명하다가
자기 말로 설명하다가 그 설명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과장된 표현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법을 위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가 나오니까 조선일보 같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신문, 내란일보 이런 신문들은 뭘 지금 기사로 쓰냐면은 지금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직 의원들. 전직 의원들한테 가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저는 처벌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처벌 안 한다고 하니까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같은 사안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저기. 나 말 안 했어, 지금? 댓글 앞으로 다실 분들한테. 예. 김민아 또 말 길다. 예. 김민아 또 상관없는 얘기한다. 댓글 다실 분들한테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평하실 분들한테. 이 같은 걸 가지고 지금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 같은 사안을 가지고. 자,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라고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옛날에 2009년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게 뭐 나는 유죄인데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당시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됐냐면은 이때도 대법원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만 지금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이때도 똑같이 그렇지. 판단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유죄 받았냐? 홍보물 이런 데다가 통행료 면제를 기재를 했어요. 아예 썼지. 예. 예. 그러니까 유죄 나오는 거예요. 행위를 한 거야,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 나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설원 전 민주당 의원. 예. 이 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찬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20만 달러 수수 의혹 이게 근거가 없는 건데 그렇죠.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저 사람은 20만 달러를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근거 없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저 국토부 같은 경우도 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김민아 평론가가 국토부에 공문이 없었으면 유죄가 나오지. 아예 없으면 아예 아니면. 국토부에 공문이 없으면 그래서 국토부에 공문이 없었으면 유죄가 나오는데 꽤 많이 있었잖아요. 공문을 여러 번 보냈잖아. 그리고 공문을 보냈을 때 성남시장의 느낌은 이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는 협박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본인도 이제 내가 약간 과장한 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법에서 그렇게 가르마라고 해야 되나? 여기 딱 기준을 정해놨더만요. 사실과 주장 사이에서 그레이한 부분들, 회색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과 주장 사이에서 회색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근데 말만 했어. 그러면 말의 자유는 선거의 원래 원칙이거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표현의 자유, 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색이면 말만 했고 회색이면 주장으로 봐. 대법원이 아예 원칙으로 정해놨더라고. 그리고 그게 형사사법의 대원칙이에요. 네. 의견 올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원래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이 기사에 나온 다른 사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해외 대학에서 연수한 기간을 기재하지 않아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거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 경력 기재를 잘못해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 상실력이 확정된 거. 저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2017년에 S고교를 이 사람은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네. 왜냐 2017년에 S고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 졸업했다고 기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을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2심, 3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한 게 인정이 됐어요. 그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기소될 때 졸업한 게 없다는 혐의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졸업한 이 자료가 없다고 봐서 기소를 한 거예요. 팩트가 입증이 됐네. 그렇죠. 근데 자료를 찾아가지고 냈으니까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혐의들을 지금 딱 모은 다음에 자, 이 사람들도 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막 죄가 인정이 되고 했는데 자,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이재명만 무죄가 됐네요. 막 기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국을 민주주의 개도국 수준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발언들. 권영세 검사 출신. 이게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권성동 검사 출신.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윤상현 독재자 전 사위 출신, 이모 판사, 정모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또 우리법연구회 정치 편향적. 이게 독재자 전 사위 출신의 DNA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면은 그 성향은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상현은 좋겠습니까? 당신을 어떤 하나의 성향으로 해서 독재자 전 사위니까 당신은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그런 정치 편향성이 있으니까. 당신은 민주주의자 아닌 것 같아요. 독재자 전 사위니까. 내가 계속 이런 말 하면 당신 좋겠습니까? 당신이라는 인간을 독재자 전 사위로 딱 하나로 규정을 해. 그러면 좋겠어요? 당신은 총체적 인간이잖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잖아. 그렇잖아요. 인간을 다면적으로 봐야지. 게다가 고등법원의 판사들이잖아요. 부정판사들. 아니 그 판사들 경력만 다 합쳐도 윤상현 의원 나이 정도 될 겁니다. 경력이 다 15년 이상씩들 되는 분들이어가지고 나이만 합쳐도 윤상현 의원하고 비슷한 나이 될 거예요. 경력만 다 합쳐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정치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계속 네. 이렇게만 할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잘못 배운 민주주의 잘못 배운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부추기는 정치로 50년 살았으면 됐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 받고 국회의원하고 장관 되고 대통령 했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한국을 그만 발목 잡아. 그 정치로는 나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벌써 그거 유튜브에서는 난리가 네. 났어요. 지금 이 판사들이 지금 윤상현 의원 얘기하는 대로 이 중에 뭐 정모 판사는 우리법 연구에 뭐를 했고 나머지 뭐 판사는 이 판사 3명 중에 2명은 뭐 고향이 어디고 뭐 그러면서 이 두 판사들이 주도해가지고 뭐 좌파 판사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졌고 이 두 판사들의 이러한 판결을 보면은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는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기현 또 때려 부수는 겁니까 또? 지기현 때는 안 그러다가 그 지기현 판사도 허준서 때안 처음에는 이름이 이상하다고 중국인 판사다. 중국인 그래서 판사다 그랬지. 중국인 판사가 윤석열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다가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 시켜주니까는 지금 나라를 구한 무슨 판사다 바로 이렇게 태세 전환하고. 근데 문영배 이 재판관에 대해서 음란물 3,000개를 무슨 그거를 방조하고 뭐 아주 문영배를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그렇죠. 난리를 치더니 이 한덕수 기각 이 다수파 4인에 끼자마자 이제는 문영배는 봐주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계선이 좌파다, 정계선 재판관을 혼내줘야 이래갖고 집 앞에 가가지고 지금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를 누가 우습게 봅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헌정을 위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일부의 극단적인 아주 유치찬란한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이 일부 있죠.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정치권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자제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윤상현 같은 자의 논리가 지금 제도권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뭐 권성동, 권영세 다 윤상현의 수준의 논리를 지금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바깥에서 그냥 소수가 떠들 법한 정말 유치찬란하고 그냥 대응할 값어치가 떨어지는 내용들이 그냥 고성국 TV나 무슨 성창경 TV 내용을 국민의힘 주류 같은 거 다 그걸 주류가 수용하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같은 부류인가 봐. 같은 지적 수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제도권 인사들을 네. 퇴출시켜야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자제해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람들 퇴출 외에는요 이 답이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이런 없어요. 유치찬란한 논리를 계속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아니 지기현, 허준서 때는 다 입 다물고 있다가 자기 유리하면은 다 박수 만세 부르고 이제 와서 또 법리대로 판단하면은 또 공격하고 그렇지.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지. 그 사람들 기분에 따라 가지고 너무 변덕적이고 너무 자의적이고 법이라는 것을 저렇게 대중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파시스트 같은 거죠. 거기에 왜 부안해동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검찰, 국힘, 그다음에 조선일보, 극우 유튜버 이 동맹인 거잖아요. 이 동맹인데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후에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요거는 사인이 저는 이거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른 다양한 방법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재판도 이거 지금 선고문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네, 결정문은 결정문은 있습니다. 예, 결정문은 발부받았죠. 예. 있으시네. 저거 100페이지가 100쪽. 정도 되는 건데 100쪽 정도 되는 거를 왜 이런 중대 사건을 저기에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저게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습니까? 판사들이 공개를 안 해. 그 판사들 재량이야.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서 보려면 저기 어디 고양지법 가가지고 예약해서 열람 신청해서 봐야 돼. 열람 신청해서 보면 그건 다 지워져 있어요. 되게 읽기 어려워요. 네, 땡땡땡은 몇 월 며칠 땡땡땡 하고 A, B, C, D, A, B, C, D 그리고 그게 과해가지고 네. 어차피 뻔히 아는 건데 그렇지. 제가 뭐 이름이나 이런 거 가릴 수도 있는데 무슨 어디 고유명사를 다 A, B, C, D, E, F, G를 해놔가지고 읽다 보면은 그 게슈탈트 붕괴가 막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선진국이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낙후시킨지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프라이버시 보호될 것 같아요? 제가 프라이버시 보호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보호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은 핸드폰 비번 안 누르면 수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기득권과 권력자들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의 프라이버시, 저의 프라이버시는 이미 수많은 회사들, 수많은 주식회사들과 저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완벽하게 권력과 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팔아먹습니다. 언제든지 알려주고요. 왜 아이폰을 한국에서 왜 아이폰을 권력자들이나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쓰는 줄 아세요? 검사들이 삼성도 보안 엄청 좋아요. 안 알려주면요. 삼성폰 뚫을 수가 없어요. 삼성폰 뚫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이폰 정도의 기술력 삼성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한국 기업이니까 권력이 검찰 권력 같은 사람들이 야 이거 뚫어. 해버리면 인권보호 안 되는 거예요. 모든 99% 대중들은 인권보호 못 받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런데 딱 0.0001%만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특활비 공개를 왜 안 합니까? 그게 프라이버시입니까? 지들 인권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선진국들이 다 하는 방향으로. 그게 어떻게 빨갱이에요? 그럼 미국하고 유럽은 다 빨갱이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가끔 댓글 쓰는 분들도 정신 좀 차리셔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누구 프라이버시가 나가고 있는지. 우리 프라이버시는 다 나가요.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 생활을 해보시면 사실. 아니 뭐 프라이버시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윤석열 앞에서는 시간과 날을 바꿔서 판단을 때려주고 또 심우정의가 즉시 항고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거 무죄 판결 어떻게 됐을까요? 야당의 지도자 정도 돼도 검사들이 막 그냥 상고합니다. 근데 윤석열만 빼고예요 그냥. 그렇지. except 영어로 except 윤석열이에요 그냥. 윤석열만 빼고 나머지에게는 법이 다 엄정하게 적용됩니다. 윤석열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가 휘어도 김건희네 집 앞으로 휘는 것이고 백을 받아도 김건희는 낼름낼름 받아 처먹는 것이고 공천 개입도 김건희가 가서 무슨 장기반 무슨 체스 두듯이 하는 것이고 모든 조작과 이걸 다 그냥 김건희가 혼자 다 컨트롤 타워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 핸드폰도 뺏어가지고 그렇죠. 잡도 걸고 왜 안 걸리니까 이 성역화 기득권 이거 해체하지 못 거기 정점에 지금 검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심우정 위에 또 검찰 동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더 어그러지고 더 앞으로 권력자들 집 앞으로
더 고속도로가 날 겁니다. 심우정 딸 이번에 무슨 어디 외교원 갔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고를 내도 그냥 국민들 앞에 속이면서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넣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라냐고요.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 검찰도 그거 해명을 할 때 뭐 어쩌다 저쩌다 그 뭐 우리 딸이 뭐 영어 잘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영어 잘하는 건 아니까 외국 생활 오래 했으니까 영어 잘하겠지. 영어 잘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때 공고 났을 당시에 2023년입니까? 3년 1월입니까? 그때 1월 당시에 가로쳐놓고 공인인증서 제출이라고 처음에는 됐었거든요. 그랬다 2월에는 공인인증서 제출이 빠졌어요. 그러면 1월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는 거를 검찰이 대검에서 증명하세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공인인증서를 안 받습니다. 원래. 토익 같은 거. 토익 같은 거 이렇게 가짜내서 안 받아. 어차피 990점 만점이거든.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거든. 그러니까 안 받지. 그런데 갑자기 좋은 자리가 났어. 근데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네? 이거는 제 추정이에요. 공인인증서 받아야 되네? 어떡하지? 받으려면 시험 보고, 시험 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시험 보고 나서 나한테 시험 점수가 들어오고, 시험 점수가 들어와서 제출하고, 이거 한 달이 넘게 걸릴 것 같아.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시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 회사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의 일반 집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귀족집 자제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아예 공고를 바꿔버리네. 재공고를 해서.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대단한 능력입니다. 공고도 바꾸지만요. 이번에 윤석열이는요. 법 조문도 바꿔서 나와버려요. 내란 수계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의심스러운 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의심스럽고 저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큰 맥락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큰? 그러니까 이 심우정 총장 딸이 작년에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을 하고 올해 이제 외교부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을 한 상태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국립외교원으로 이제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이 될 때 이때 이제 이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였던 거고 그 석사학위 소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석사학위 없었지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이제 어쨌든 돼가지고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당시에 국립외교원장이 누구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주일대사인 이 지금 주일대사인 박철희 주일대사가 작년에는 국립외교원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박철희 주일대사가 심우정 총장의 딸이 그 대학원에서 조교할 때 그 학교 교수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직접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인연이 있고 그다음에 주일대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뉴스가 기억이 나실 건데 자꾸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주일대사라고 할지라도 한일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일한 관계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뉴스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고 근데 한미일 관계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일미한 관계라고 자꾸 그래갖고 일미한이라 그래? 예. 불경스럽게 미국을 또 두 번째로 놨어? 예. 그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와. 사람이 평소에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가운데 국립외교원 연구원을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연구원으로 지금 최종 합격을 한 것인데 이 외교부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을 할 때는 이게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거에 대한 이 또 요건이 있어요. 여러 요건 중에. 예. 그래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게 있냐 물어봤더니 심우정 쪽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자, 우리 딸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은 물론 토익 만점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뭐다? 1. 국립외교원 연구원, 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3. 유엔 산하기구 인턴이지 않습니까? 이 중 두 개가
국립외교원 연구원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박철희 씨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빌드업 아닌가?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연구원 할 때부터 빌드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심을. 커리어를 쫙 만들어줬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의심이죠. 네.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심이 될 때는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줄줄이 불러가지고, 그렇죠. 다 줄줄이 쭉 불러가지고 아주 뭐 수십 군데 압수수색도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심우정 씨 딸이 이제 아마도 뭐 일기도 쓰고 그랬겠죠. 그런 것도 한번 펼쳐보고. 그렇죠. 네. 중학교 때 일기까지 싹 봐. 네, 그래야 한번 털어보자. 네. 이거 공수처에서도 한번 털어보자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이게 당신들이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면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전혀 비상식적으로 불공정하게 했던 그 행위들을 당신들이 스스로 한번 입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검에서. 많은 분들이 탈탈 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옛날에 윤석열 검찰 같았으면 이거는 딱 보면 딱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딱 보면 딱이지. 딱 보면 딱이지 네. 뭐. 딱 보니까는 딱 이게 딱 입고 되는구만요. 재공고를 왜 바꿨어? 왜 바꿨어? 왜 재공고를 해? 그러니까 왜 학과를 바꾸고 왜 그래? 과거에 정유라의 네. 입시 비리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기준까지는 안 바꾸고 기준 앞에 뭔가 좀 유리하게 해주고 뭐 약간 이런 식의 부정이 좀 있었던 이제 그런 상태라면 지금은요 그냥 대놓고 기준도 바꿔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자들이 저는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법무부 차관이고 또 검찰총장까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뭐 자기 학교에 뭐 제자 내지는 뭐 이자는 뭐 국립외교원장 뭐 주일대사 이게 가잖아요. 뭔가 이거는 충분히 의심을 하고도 남을 만한 지금 정황적 증거 나왔기 때문에 이거 수사 안 한다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근데 물론 검찰이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 지금 아마 고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거는 신무정 사무실부터 집까지 다 싹 다 한번 털어야 된다. 털어야죠. 이거는. 정권 바뀌면 상설특검이 특검화 될 것 같아. 할 사건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다 해야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무죄 선고 나면서 분통을 터뜨린 부분이 대장동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장동의 진실이 밝혀졌습니까? 저는 대장동 진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유불리를 다 떠나서 대장동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일 때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특검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 그리고 한국 언론이 주장했던 진실을 밝히자. 첫 번째,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공공적 성격을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공공개발을 할 건지 이게 전부 다 민간 시행업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국민의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그리고 조중동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한국 언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해요. 그거 하자고요. 어떤 정치인한테 딱 저놈 죽이려고 어떤 명분을 걸었잖아요. 그게 근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에요. 진실을 밝히자. 진실을 지금이라도 밝힙시다. 누가 죽든 간에 저는 진실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의 공공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때 그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세요. 땅의 공공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논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택개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보고 그걸 민간 땅 장사하는 놈들이 다 그때 했던 말 기억나죠? 예? 지자체나 국가가 아주 손쉽게 팔 비틀어서 땅 소유주들한테 싼 값에 넘겨받은 거를 그거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야. 그거를 뻥튀기해서 다 시공사, 시행업체들한테 다 넘겨?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당신들이. 그거 바꿔야지. 그거 바꾸려고 하면 당신들 뭐라 그럴 줄 알아요? 나한테 분명히 빨갱이라고 그럴 거라고. 반자본주의자라고. 당신들이 한 말이거든. 당신들이 책임져야지. 진실을 밝히고 땅의 공공개발에 관해서
절대 민간 시행업자들한테 물론 이익은 남겨줘야죠. 시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근데 그 선이 몇 %인지를 그때 한번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김만배가 다 먹는 거는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해야지. 서울시부터, 수도권부터, 에? LH, 국토부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도둑놈들이야. 위선자들이고. 일부한테만 지금 혜택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기꾼들한테만. 그 시스템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시스템을 계속 지탱시키고, 에?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싫어하는 정치인은 검찰 통해 가지고 죽이겠다. 언론 통해 가지고 죽이겠다. 이거잖아. 진실을 밝히자니까. 나는 대장동 특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윤석열식의 수사,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뭐 영장을 막 300번씩 치고 거의 사람 하나를 그냥 반병신 만들어 놓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수사는 누가 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의 수사 행태까지도 우리는 전수조사해가지고 윤석열을 저는 나중에 단죄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거와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이 묵은 때를 지금 해야 될 사건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수수사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지금 이 차고도 넘치는 수사들을 현직 검찰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 들어서면요 상설특검의 상시화를 통해 가지고 저는 뭐 매일 쉼 없이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다 해서 진실을 다 밝혀야 된다.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이니 뇌물이니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이니 뭐 지금 해먹은 거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수의 계약한 거니 뭐 실무정권까지 해가지고 저는 싹 다 한번 이거 대청소를 해야 된다. 물론 할 때 윤석열이처럼 하지 말고 특수수사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렇죠. 진실을 밝히는 그렇죠. 제한 없이 좀 그렇죠.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때 다 하자고 했으니까 절대, 예? 막 그만 변치 마시고 그 수백 명의 그 수많은 법조기자들 예, 다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이재명 돈 먹었다며. 확신한다며. 나한테도 그랬잖아. 확신한다고. 왜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지금? 밝힙시다.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쭉 밝혀봅시다. 윤석열이가 뭔가 이익을 봐주려고 놔줬는지, 직권남용했는지, 직무유기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윤석열 그 씨의 그 돌아가신 부친 윤기중 씨의 집이 어떻게 해서 김만배 씨 누나한테 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가 18억 얼마에 샀는데 그 취득세까지 해가지고 김만배 쪽으로부터 또 돈이 진짜로 왔는지 검찰은 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국 언론은 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진실을 밝히자니까요.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꼭 밝혀야 됩니다. 이 지금 탄핵 심판 선고는 이리저리 해서 진짜로 4월 18일까지 그냥 넘길 생각인가요? 이 인간들이? 저는 18일 전에 한다고 봅니다. 18일 전에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는 4월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4월로 넘어간다. 그렇다면은 지금 4월 4일이 될지 11일이 될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4일일지 11일지를 장담할 수 없다. 4일일지 11일지를 장담할 수 없다. 네. 4일은 금요일이고 10일은 11일. 11일. 11일도 금요일입니까? 플러스 7, 11일 금요일이 맞네. 근데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 금요일 되면 주는 퇴임이에요. 이제 18일이면은 퇴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일까지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런 식이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이면 야. 이번 주에도 이제 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데드라인과 마지노선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간에 지금도 많이 늦은 상황인데 내부에 뭐 여러 가지 경론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이 판단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야 4월까지는 가지 말자 뭐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공감대가 없다는 것은 뭐
뭐 설렁설렁 뭐 설렁설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가자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4월로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4월 4일이든 11일이든 그건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초에 Y 킴님이 다음 주 초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고 일시라도 못 박지 않으면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국민행동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 무조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데드라인은 다음 주 초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미 너무 늦었기 너무 때문에 늦어서. 저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타이밍 잡기가 이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에 저는 그렇지. 빠졌다고 이미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행동을 지금 할까 말까 정도만 지금 국민들이 선택지에 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뭐 바로 다음 주부터 행동하자 내지는 뭐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 주부터 하자. 뭐 그래봤자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날짜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전까지는 좀 희망회로 돌리면서 좋게 선회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뭐 애도 많이 쓸 것이고 탄핵 사건도 많이 들어갔고 또 힘들 거야. 내부에서 의견 조율하는 게 얼마나 애쓰고 힘들겠냐, 야근하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르죠. 한덕수 결정문을 봐도 그 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김복형 재판관이라고. 그렇죠. 한 분이 그냥 어처구니 없는 한덕수 변호인 수준의 지금 결정문을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 뺀 나머지 7명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상당히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할 것이고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이고 딱 한 사람 김복형이라는 재판관만 한덕수 변호인의 의견서에 준하는 인용 결정 기각 결정문을 그날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기대할 게 없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난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요.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국민적 여론 들어야 됩니다. 뭐 8대 0이고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윤석열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결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정영식, 조한창 아마 이 두 분이 키를 지금 쥐고 있을 거거든요. 6대2로 하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요. 원래 이제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 이제는 8대 0으로 네. 만들어서 모양 잡고 빨리 내가지고 국론을 통합시키고 이제 이런 기대까지 헌재한테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론 통합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탄핵 인용되는 결정을 만들어서 빨리 발표해라. 이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만에 하나입니다. 5대 3으로 해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잖아요. 5대 3이 기각이에요. 그러니까요. 5대 3으로 뭐 기각 둘에 각하 하나든 뭐 각하 네. 둘에 기각 하나든 뭐 각하 셋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냥 윤석열이를 직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쯤 가면은 뭐 단체 행동보다 더한 걸 해야 되겠죠. 혼자는 사라지는 그러니까 거지. 뭐 헌재 사라진 건 당연한 것이고 네. 아마 이 나라의 명운을 건 일대 대결전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뭐 내전보다 더한 게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각오하시고 저는 결정을 빨리 하라 이겁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당연히 저도 탄핵 인용만을 바라고 탄핵만 그렇죠. 파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 준비 한 번씩 합니다. 한켠에. 용기 있고 자신 있으면 내봐라.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끌어오고 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당연한 상황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하고 고민하는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이미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국격의 손실을 전 이미 입혔다고 봐요. 이거 마지막 죄를 씻기 위해서는 6대2든 7대1이든 8대0이든 빠른 시일 안에 결론 내리고요. 그렇습니다. 5대 3이면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는 뭐 그렇지. 2판 4판이에요. 2판 4판이지. 빨리 내리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거 외에는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없다. 헌법재판소는 상당한 위상의 저는 추락을 스스로 저는 자초했다. 저는 진짜 그렇게 국민의 봅니다. 힘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도 각오가 돼 있어요. 네. 뭐 이제 만약 윤석열을 직에 복귀시킨다? 이 나라에서 뭐 이민 간다 떠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왜 떠납니까? 이 땅에서 피를 흘리든 뭘 흘리든 제 걸 흘려야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남아서 최후의 1인까지 되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싸울 거기 때문에 자신 있으면 내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이 헌법을 못 내.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해주면서 마치 김복형이 한덕수를 정당화해주듯이 그렇게 해서 결정문을 써가지고 윤석열을 직에 복귀시킨다? 야, 그건 뭐 우리 만약에-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만약에 김복형의 논리처럼
윤석열 변호인식으로 쓸 수가 상당 있죠. 기간 계엄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까 좀 상당 기간 주면 괜찮아질 거야. 군을 잠시 동원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군을 잠시 동원했으니까. 유리창을 한 5개만 깼으니까 그렇지. 괜찮다. 실탄은 갖고 갔지만 쏘지 않았고 피를 흘린 사람이 그날 없었다. 그러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면죄부 줄 수 있는 논리를 물론 뭐 이거 미친 거지. 만약에 진짜 이렇게 말을 한다면 김복형이나 뭐 누군가가 변호인식. 정영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문장에 내는 사람 이거는 상식 아니, 너무 그거는요. 상식박이어서 그 결정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문 닫는 거고 그날로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그렇지. 거죠. 아니 어떻게 친위 쿠데타와 내란을 정당화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헌법재판소가 본령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에서 내란해도 돼. 내란행위 잠깐이니까 해도 돼. 잠깐은 괜찮아. 조금 한 2, 3일까지는 하세요.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사망한 날이죠. 사망한 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외부에 무슨 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장난질을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정의 문제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의 문제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정권을 헌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만약에 끌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난을 친다면 장난을 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이 항소심 일정하고 최대한 떨어뜨려서 결정하고 싶다. 그런 이제 내부의 기류가 누군가가 주장을 했을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거기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윤석열 측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계산을 할 것이고 이래저래 하고 헌법재판소는 거기서 받아줄 수 있는 게 이 정도일 것인데 등등의 여러 설명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저래 해서 결국 4월까지 넘어왔다면은 어쨌든 그래서 4월 4일 날 하든 11일 날 하든 최대한 이재명 대표 선고회라고 떨어뜨려 가지고 한다는 식의 그러한 이제 계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역에서는 작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결론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 말씀만 드리면 저도 아까 목숨 걸고 그 향후 대책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5대3이 나오면 저도 목숨 걸고 이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아마 해야 될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기각시키는 재판관들 있죠. 그러니까 직에 복귀시키는 재판관도 저도 목숨 걸었으니까 그분도 목숨 같이 거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한쪽만 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을 정당화시키겠다고 하면 그 재판관은 자기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뭐 그 다음 상황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불행과 그 비극을 반복하기 싫다면은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권한을 오직 국민, 오직 헌법 수호 여기에만 집중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이재명 재판이 어떻고 향후 대선이 어떻고 그거 계산할 때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거 계산하라고 만든 곳입니까? 아니 정치적 사법재판소라는 곳이 정치질하라고 만든 곳이에요? 정치질할 거면은 국민의힘 옷 입고 저기 가서 비례대표 받고 저기 가서 하죠. 차라리 나경원, 윤상현 옆에 가서 하죠. 왜 헌법재판소 안에서 신성한 법복을 입고 거기서 정치질을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재판관은 사실 자질미달이죠. 근데 자질미달도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열어놓기 때문에 이런 걱정하는 거거든요.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근데 목숨 걸고 결정문을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잠깐만요. 저 PD님. 그 바람개비님은 차단해 주세요. 계속 같은 글을 상당 기간 올렸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 비상식적인 글을 상당 기간 올렸기 때문에 제가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빙의하야 바람개비님은 차단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민주적인 수기 과정이랄지 토론이랄지 이런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뭐 차단하는 게 자유인데 댓글 네가 왜 차단해? 네 독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뉴욕타임즈의 댓글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나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도배를 하면은 남의 네.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남의 네. 댓글 올릴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람개비님은 차단해. 댓글을 올리는 것에도 책임이 예. 부여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자기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주장할 때는 아무 책임도 없이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에 예.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 차단했다고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극우 집단 가서 놓으시면 됩니다. 예. 당신들은 영원히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가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신들한테 뭐 어떻게 사라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당신들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마이너가 돼야 한국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예. 예.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 어디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떠들지 마시고요. 예. 그럴 판이 아니에요. 예. 지금 1만 명이 넘게 지금 보고 있는 채널에서 막 그렇게 헛소리로 떠드는 거는요. 그 광화문 가서 직접 하세요. 극우 집단들 사이에서. 공해죠, 공해. 예. 공해 수준. 광신도들 사이에서 그냥 같이 하십시오. 예. 그럼 됩니다. 예. 그리고 차츰차츰 10년, 20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소수로 전락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아주 무슨 무슨 최경영 나가라 뭐 이런 거를 차단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제가 있는 동안이라면 저는 그냥 요거는 지키겠습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댓글 관리 정책은 모두가 다 합니다. 그거 안 하는 데가 있나요? 그렇죠. 다 하죠. 기준이 있죠, 다 어디든. 저한테 독재라고 하려면 뉴욕타임즈를 가시라니까요. 네? 뉴욕타임즈 가서 그들의 댓글 정책을 보세요. 심지어는 익명도 바람개비님처럼 익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익명도 허용하지 않아요. 유수의 그 신문들은 세계 유수의 신문들은 그러면 미국 가서 그 사람들 빨갱이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이 사람도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계속 이제 EBS 사장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앉혔네. 이걸 계속 이제 알박기 하는 거죠.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집권 세력 전체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근데 유유상종이죠. 끼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지? 간부들이 52명이 아마 사표 내겠다 해서 네. 저항하고 54명 중에 52명이 보직 사퇴를 있고, 했습니다. 임원들, 네. 간부들.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는 아마 출근 저지 투쟁 뭐 예고까지는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이것도 EBS가 또 소송 들어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 이미 지금 여러 차례 결정을 내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이진숙 기각결정문에서도 거기서도 이진숙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재판관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을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그것도 중대한 위법성을 그걸 여전히 못 깨닫고 합의제 기구를 여전히 독임제처럼 저런 식으로 윤석열 하수인 마냥 그렇죠. 운영하겠다고 한다면은 저 이진숙에 대해서도 끝까지 소송으로 이건 다퉈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다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아까 댓글에도 책임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진숙의 신동호 국장 임명, 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다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상충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MBC 출신에 그리고 MBC 내부에서 같은 이제 정치적 그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뭐 행동들을 하고 굉장히 이제 소수였지. 그렇죠. MBC에서 뭐 사랑하는 이진숙과 신동호는 소수였죠. 네, 사랑하는 후배고 예, 이진숙의 그렇죠. 그리고 나왔고 뭐 그렇다 칩시다. 그거는 나와가지고 같은 당에 몸을 담고 같은 정치 활동을 하고 이제는 같은 그러한 이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방통위원장 가서 아주 이 정치 색깔이 그러면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을 공영방송에 그것도 EBS는 공영방송 중에서도 뭐 하는 데입니까? 교육을 하는 데예요. 거기다가 완전히 이제 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 정치인이 반정치인인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을 갖다가 꽂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걸 EBS라는 조직이 어떻게 두고 보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것도 이 절차적인 정당성 없이 2인 체제에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기피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EBS 측에서. 근데 그것도 둘이 결정해가지고 저 이유 안 됨 걷어차버렸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 됐다고 신청까지 했었죠. 비례대표. 예. 신청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사실 신동호 씨는 정치인이죠 사실은. 그러네. 근데 EBS에 이런 사람이 가서 뭐 하지? 아니 그 교육인재개발원인가요? 거기도 그 극우 유튜버가 하나 갔었죠 옛날에 예. 차관급에 예. 김모 씨 거기도 교육인재 그렇죠. 개발원에 예. 극우 유튜버가 가서 공무원들을 교육하러 갔거든요. 여기도 지금 EBS라는 교육 방송에 근데- 이진숙이 사랑하는 후배가 지금 가서 그렇죠. 뭘 할까요? 아니 근데 EBS에 진짜 좋은 프로가 있는데 위대한 수업이라고 좋은 프로 있거든요. 위대한 수업이라고 그거 이제 좌파 낙인 찍어갖고 폐지시키고 막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좋은 프로. 그러니까요. 세계 테마 기행도 좋습니다만은 위대한 수업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세계에 그러니까 섭외하기도 힘든 석학들이 나옵니다. 섭외하기도 힘든 그 아. 석학들을 모아가지고 네. 거기서 좋은 말을 말씀 듣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신동우나 이준숙은 이제 그거 좌빨이라고 생각하거든. 극우파의 시선으로 보면 네. 그 석학들 중에 상당수가 좌파예요.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아니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비판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그렇죠. 수업에 당연히 정치학을 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트럼프의 행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트럼프나 공화당 비판이 많아요. 미국 정치학자들이.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민주당도 똑같이 1대1로 비판해라. 미국 민주당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석학들, 정치학자들이 나와서 트럼프 공화당 비판도 하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프로들이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십시오. VOD로 지금 있으니까. 공짜입니다. 아이디 이렇게 비밀번호 해가지고 하시면 공짜예요. 공짜인데 EBS 로그인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보시면 근데 신동호는 그런 프로를 기획 자체도 못하게 할 거예요. 반대하겠죠. 네. 그게 트럼프가 지금 가령 뭐 펜실베니아 대학이랄지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보조금 주네 안 주네 하면서 입틀막 하고 있거든요. 미국 언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대학들이 너무 보조금이 크니까 저항을 잘 못해. 그런 식인 거죠, 사실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었고 트럼프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쫓겨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심어 놓음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EBS까지도 망가지는 거죠. 지금 방송사가 그렇지. 망가진 데가 한두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YTN부터 KBS 뭐 나열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이제 EBS 교육 방송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저 야욕이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혈압 오르게 하는 거죠, 사실은. EBS는 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좋은 프로그램들 참 많더만. 아유, 마지막으로 광고 듣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인터넷 성능은 뭐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 현금 혜택만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고요. 983억 원의 현금을 누적으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비교원 보장제를 혜택이 적을 때는 150%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최경련의 정치분석이었고요.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